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이라는 표현, 이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팬데믹 시대의 큰 딜레마가 뭐 경제냐 방역이냐 뭐 일단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큰 불안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 숫자가 지금 거의 270만 명을 넘었었어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이제 암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들이 가장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감염병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그런 감염병이 갖고 있는 뭐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연성. 생각합니다.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는. 그렇죠. 뭐 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인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고 아니면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술을 많이 네.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진행되는 걸 우리가 또 과정을 알고 있고 하고 또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느 정도 세월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감염병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 그런 우연성이 굉장히 크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감염병은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이게 어떻게 영향을 계속 줄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네. 두려움이 계속 이제 오히려 계속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큰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화제 매년마다 5월이면 뭐 칸 영화제가 하고 뭐 이런 어떤 매뉴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부산 영화제는 뭐 10월에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교수님, 과거에도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떤 기록을 남겼던 그런 혹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본의 한 그 12세 소녀가 남긴 일기가 그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아, 최근에요? 예, 스페인 독감 시대에 썼던 일기장인데요. 스페인 독감하면 1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7년에 이제 그 발견이 됐는데 그 교토에 있는 어떤 절에서 그 이제 납골 땅을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서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초반에는 이제 그 여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페인 독감 감염이 폭발했던 시점에 그때 오사카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감기가 돌기 시작하고 독감 같은 게 돌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이제 결석을 하게 되었다. 같이 배우던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석하더니 결국 나만 남았다. 또 그 당시에 그런 감염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통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없었고. 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겠네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인식이 아주 심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휴교를 해가지고 어디 멀리 히로시마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놀았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1918년 10월 30일에 이제 오후에 남동생과 그 할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그리고 저녁에 즐겁게 밥을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일상적인 얘기들도 그렇죠. 네. 처음엔 그렇죠. 네. 근데 며칠 후에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급히 이제 찾아가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사코 씨가 이제 그걸 얘기를 듣고 이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1918년 11월 11일에 보면은 저녁에 아버지는 히로시마에 가셨다. 오늘 밤부터 조금 무서워진다. 이딱 두 줄로 네, 네. 표현이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전조가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일기를 보시면 요즘 신문을 보면은 뭐 검은 테두리 광고가 많이 실려 있다. 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11월 달에만 일본에서 한 13만 명 가량이 죽었다고. 13만 명이요? 네,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예. 작년 어떤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삶의 변화 중에 나의 삶이 가장 안 좋게 변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런 질문에 대부분이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에 이제 이유를 두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감염병의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 대안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방역이겠죠. 우리가 방역이요. 예, 감염병을 이제 확산시키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생충에도 방역이 나오거든요. 네. 첫 장면에서.
방역차 지나가면은 막 그 흰 연기 막 네. 좋다고 들이마시고 저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동네 방역 그 차가 돌면은 온 집에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 우리 동네를 왔다 갔다 했던 그 방역차의 방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근데 소독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을 많이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아. 왜냐하면 곤충들이 많은 그 감염병들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방역의 어떤 범주가 되게 상당히 궁금한데 제가 예. 방역이란 말 자체를 보시면은 역병을 막는 게 방역. 이잖아요. 그러네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병, 이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독하고 환기시키는 환경적인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격리, 검역, 뭐 봉쇄, 아니면 집합 금지, 휴업 이런 좀 사회적 차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이동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경 폐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역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생충 얘기도 드렸는데 네. 사실 또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그렇죠. 또 이 격리에 대한 부분을 넣으신 부분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다, 괴물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다 그 여의도 공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끌고 와서 격리 수용시키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근데 거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 지금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그 병원 안에서 이제 격리시켜서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을 뚫고, 네. 관리원들 뚫고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또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지죠. 지금 이게 현대적으로 보이는 방역의 모습들, 이런 현대 방역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14세기 이제 흑사병이 유럽에 크게 유행했을 때부터 네네. 이러한 근대적인 방역의 원형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패스트 유행으로 인해서 실시된 것이 검역이었죠. 해상 검역. 해상 검역이요. 바다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을 곧바로 이제 상륙을 시키지 않고 네. 일정 기간 동안 배 또는 아니면 격리소에다가 이제 격리를 시키는 거죠.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 격리 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스위스 스키장을 찾았다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지시를 받았던 영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이를 어기고 도주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20대 후반 베트남 남성 3명이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 방역이 지금이랑 달리 그냥 강제 격리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나 이런 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환자만 몰아놓은 게 아니라 사회 불황자나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몰아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감염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병원이 아니라 그냥 뭐 일종의 뭐 감옥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가면 죽는 곳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저기 평론가님, 영화에서도 격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격리, 지금 약간 그 감염병과 관련된 격리라고 할 것 같으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죠. My fellow citizens, due to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ur main obstacle is containment.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는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격리를 시키는데요. 뭐 군인들이 이제 그 감옥처럼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은 막 총을 가진,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 안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참 끔찍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국가를 이루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한 방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룰을 지키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드러난 게 콜레라 유행 때였어요. 콜레라 때요. 이게 원래는 콜레라가 그 인도에서만 그 발병하는 풍토병이었는데, 이제 그 제국주의 확장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전개를 통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또 시기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공중 위생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콜레라라는 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반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방역의 또 주체 중에 하나였던 경찰을 공격한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콜레라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뭐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막 소독하고 뭐 격리실로 보내고 그 집 주변도 소독을 마친 다음에 집에다 딱지를 붙여요. 뭐 콜레라 나왔음 딱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사람들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예. 방역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이제 마스크인데 마스크 쓰는 거 이제 많이 불편하시죠? 요즘은 어떠세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한 몸이죠. 집에서도 쓰고 있을 정도로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마스크라는 것의 정의를 그냥 얼굴에 뭐 일부를 코와 입을 가리는 거다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방역 목적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는 거죠? 1897년에 그 독일의 브레슬라우에서 지금 현재 그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지방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1897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게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그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마스크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약간 그 의료진 사이에서 약간 보급이 된 것이 1910년대에 이제 만주에서 패스트 유행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의료진들 사이에서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은 스페인 독감 때. 스페인 독감이요. 지금처럼 일반인들 차원에서 그렇죠. 마스크를 예. 쓰기 시작한 게 예. 100년 전 그렇죠. 스페인 독감 독감 때였습니다. 예. 그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 쓴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효용성 논쟁이 굉장히 일고 있죠. 사실 지금도 뭐 효과가 없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그 마스크 써야 된다라는 그 강조 포스터 한 번쯤 보신 적 있잖아요. 왜 네네. 바이러스 감염자가 썼을 때와 둘 다 썼을 때와 이게 굉장히 그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그거 보면은 진짜 안 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도 그게 효용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사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자가 뭐 한두 개 들어왔다고 해서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개수가 되어야 이제 감염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마스크가 100% 차단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쓰면은 물론 나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보호받는 것보다도 혹시라도 내가 보균자일 경우에 남한테 퍼뜨리지 않은 효과가 더 크다는 건 그 과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또 코로나 초기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또 많이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초기만 해도 마스크가 이거 뭐 과학적이지도 않다 해서 아예 국가에서 권장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 특히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팬데믹 대표적인 것이 인플루엔자였는데요. 이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이제 감염을 시키고 하고 주로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비말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 병에 걸렸거나 병원에 있는 사람만 이제 그 차단을 하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많이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와는 달리 무증상 감염자도 많이 있고 기침 재채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이제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나와서 충분히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이 점점 쌓이면서 아 이건 마스크를 다 써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점점 많이 싹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게 동양과 서양에서는 이렇게 마스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그 서양에서는 뭔가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범죄자거나 뭔가 이제 그 나쁜 짓을 하거나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 초반에 또 이제 그 서양에서는 좀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들은 그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반면에 그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을 보고 그 감정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된 게 이모티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그 우리는 요런 이모티콘 쓰잖아요. 그렇죠. 네. 웃을 때. 근데 이제 저도 자주 씁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요렇게 눕혀가지고 웃는 얼굴, 그렇죠. 요런 이제 반가로 모양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요 입모양에 대한 그걸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면은 입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거기에 네. 대한 이제 반발심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저희가 마스크 없이도 잘 다니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뭐 집단 그 면역이 생겨도 사람들이 좀 무서워서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미세먼지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편해요, 요즘은. 아, 그래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면 좀 약간 불편한 느낌? 음. 나갈 때 되면 자연스럽게 옷 입듯이 아. 마스크 챙겨서 그냥 귀에다 걸고. 건강상으로만 보자면은 뭐 마스크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 끼고 다니는 게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얼굴 인식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눈만 되죠. 보고. 네. 이 마스크 쓴 자체의 그런 모습, 이미지를 이제 기억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을 때 또 이게 낯선 사람을 다시 만나는 느낌? 그런 게 좀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예.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나 애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제 모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오히려 네가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아 하는 그런 어색한 네. 느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사회성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마스크가 좀 많이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이라는 표현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조금은 그 어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었나 애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 인류학자 김연경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사람이라는 말은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말이다.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람이라는 말을 똑같이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보면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다니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짝이 있잖아요. 지금은 혹시 교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짝의 개념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내 책상, 나만의 책상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다른 또 한 친구가 있는 거고 친구가 동일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짝이라는 어떤 친근한 그런 의미의 개념이 좀 사라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도 그 인간의 사회성의 동물이라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강의 같은 경험을 해도 강의실에 가서 학생을 눈앞에 마주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그렇죠. 아니면 비대면으로 이제 뭐 모니터를 보고 이해하는 거랑 굉장히 경험 자체가 다른 경험으로 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사회성의 동물인 만큼 같은 장소와 같은 이 공기 분위기를 공유함으로써 아마 형성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말 안에 그러니까 굳이 뭐 용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거를 반대로 뭐 마음은 함께 있기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주면 더 사람들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팬데믹 시대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팬데믹 시대의 큰 딜레마가 뭐 경제냐 방역이냐 뭐 일단 네.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럽도 보면은 뭐 봉쇄를 했다가 풀어줬다 또 봉쇄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중점을 둘 수도 없고 또 여기에 중점을 두자니 이쪽이 또 경시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계속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기에 이제 그 막는 거죠, 바이러스의 유입을. 그래서 방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우리가 의학적인 조치, 백신을 비롯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방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피해를 확산을 막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